자, 이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심층 인터뷰 시간인데 댓글창에도 많은 분들이 우리는 이별이 뭔지 몰라. 그것도 그렇고 헤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분들도 많고 역시 그렇죠. 다음번에 다시 모셔야겠죠. 제가 강구현 선님 이제 뭐 빠른 시일은 아니지만 좀 시간 약간 텀 두고 다시 한번 기회가 되는 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부 심층 인터뷰 시간 장의성 지점장과 함께 해야 되겠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프닝에 이야기를 했는데 네. 상업용 부동산 사실 이거 뭐 대강 뭐 이래저래 여기서 저기서 주워 듣긴 했거든요. 근데 오늘 완전히 그냥 한 번에 싹 정리해 주실 요량이신가 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저도 올해 강세론을 강세를 보고 있습니다. 강세장 보고 있고 강세론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강세장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잘 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요. 터지면 절대 안 되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이렇게 다뤄주시는 뭐 방송도 있었지만 조금 저도 이제 궁금한 거죠. 제가 이거를 어쨌든 짚고 넘어가야 올해 강세장에 대한 뷰를 유지할 수 있겠다 싶어서 좀 찾아본 것들을 좀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상업용 부동산 문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터지면 너무너무 심각한 일입니다. 제2의 리먼급이라고 보셔도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막아야 하고 그리고 아마 막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을 수 있는 거고 막아야 하고 막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그러나 그걸 막는 방법은 금리 인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 막으려면 금리 인하밖에 없어요? 금리를 많이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안 그래도 좀 궁금했던 게 여기서 말하는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상업용 부동산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피스에 뭐 한정된 거예요? 아니면 뭘까요? 이제 그 제조업체들의 뭐 공장 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예요? 보통 뭐예요? 이제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 여러 가지 상업용 부동산의 이제 그 범위들을 모든 걸 포괄하고 있지만 그 중에 특히 심각한 게 오피스죠. 오피스하고 이제 우리가 흔히 쇼핑몰로 알고 있는 리테일 그 두 개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봐야 되고 오피스가 심각한 건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공실률이 높죠. 이제 뭐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볼 건데 그래서 저는 금리를 올해 생각보다 많이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요? 올해 하반기에도. 올해요? 왜냐면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도 이제 껐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연준에 맞서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연준이 이거를 모르고 있진 않겠죠. 근데 모든 경제는 심리입니다. 지금 자신감 없는 얘기를 해서 그건 뇌관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당연히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잘 보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올해는 장기채 여전히 관심을 가져도 된다. 금리가 떨어지면 굉장히 큰 자본 차익을 먹을 수 있죠. 그리고 금리가 많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저성장이고 경기는 둔화되기 때문에 그런 그 알짜 돈 버는 성장주들만의 랠리는 올해 내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일까요? 일단은 이게 SBB 사태하고는 뭐 비교도 안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심각해서 벌어지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뭐 저도 되게 좋아하고 친한 이제 이호석 아카데미 이호석 이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Too serious to fail. 대마불사. 대마불사는 too big to fail이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너무 심각해서 이거를 냅둘 수 없다. 막아야 한다라는 건데 이 규모를 먼저 보면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를 한 약 5조 6천억 달러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CMBS나 이제 그냥 은행 대출 이걸 다 포함한 거고 그거 좀 이따 제가 구분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중에 과연 몇 퍼센트가 문제가 될 거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만약에 이제 10%면은 뭐 5,600억 달러가 될 것이고. 근데 최근에 어쨌든 CMBS의 부도율은 한 3.12%까지 올라왔어요. 2%대에서 올라왔는데 CMBS가 뭔지는 나중에 말씀해 주실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요거 또 봐야 되는 게 이제 보면은 CMBS랑 이제 전체 상업용 부동산 대출하고는 또 범위가 따로 다르니까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중에 몇 프로가 문제가 될 거냐 그거를 봐야 될 건데 그럼 5조 6천억 달러가 어느 규모인지 좀 다른 거랑 비교를 좀 해드리면 우리가 어쨌든 뱅크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예금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미국의 전체 예금이 17조 5천억 달러 정도 된대요. 그 중에서 그 예금 보호를 못 받는 게 한 8조 달러 정도 된대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이제 대학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 중에서 절반, 8조 원 중에 절반 정도가 이제 예금을 빼면 네. 뭐 예금 보호를 못 받으니까 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약 200개 은행이 파산을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4조 달러가 빠지면 그러니까 이제 주로 작은 은행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이 조 달러라는 게 워낙 크니까 네, 그래서 감도 안 오는데 감을 좀 잡기 위해서 지금 연준의 자산이 한 8조 7천억 달러 정도 되죠. 그렇죠. 예, 그 정도 된 걸로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BTFP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나갔지만 이게 만약에 JP 모건이 BTFP가 얼마까지 나갈 수 있을까 조사를 했던 게 아마 2조 달러였어요. 네. 그 2조 달러가 얼마냐면 중소형 은행이 들고 있는 국채의 액면가. 모든 액면가. 네네, 액면가. 액면가만큼 대출을 해주니까. 그래서 네. 이론상 2조 달러까지 나갈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상업용 부동산이 5조 6천억 달러가 있고 이게 어느 정도인지 금액인지 봐셔야 되는데 근데 상업용 부동산에서 만약에 100% 문제가 벌어진다 하면은 네. 5조 6천억 달러가 날아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네. 부동산 이건 대출이잖아요. 네. 그죠? 대출이 만약에 이제 여러분 집도 똑같은 거예요.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그럼 대출이 보통 뭐 그냥 5억 있다고 해볼게요. 네네. 대출이 문제가 되려면은 집값이 얼마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5억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대출이 1억이 부실이 됐다는 거는 이미 그 위에 5억은 날라갔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출이 얼마가 부실이 됐다는 거는 그보다 몇 배 기존의 그런 이제 이거를 리츠로 치면은 주식이 되는 거죠. 네네. 에쿼티. 주식 네. 먼저 까고 대출 까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부동산도. 건물주 입장에서도 내가 대출을 받은 거가 문제가 되려면 그 위에 있는 게 내 돈이 다 날아가고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네네. 이미 몇 배의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대출이 심각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동산 대출이라는 거는 그 예금 인출이나 미실현 손익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유가요. 네. 이게 은행의 대출 자산이 부실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SBB가 문제가 됐던 거는 갖고 있던 채권의 미실현 손익이었어요. 그거 일단 액면가 빌려주기로 했죠. 네. 이 얘기는 뭐냐? 최악의 경우에 뭐 20년 만기라면은 20년 동안 연준이든 예금보험공사가 그거 자기가 들고 기다려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지나면 그걸로 갚을 수 있으니까. 네네. 근데 대출이 부실화됐다는 거는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금을 맡긴 걸로 대출이 나갔는데 그게 날아갔으면 네. 이거는 돌려줄 돈이 아예 없는 거죠. 이건 그래서 은행이 무너지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은행의 재할인 창구든 BTFP든 돈을 빌려줘서 뱅크런을 막을 수 있지만 네.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연쇄적으로 터져서 네. 그런 대출 자산이 부실화된다는 거는 빌려줘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죠? 못 받아요. 보통 그 네. 금융권에서 대출이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대출이 못 갚게 됐을 때 네네. 그때 파산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네네. 대출을 못 갚으면 국내에서는 일단 그 대출 채권들을 쫙 모아서 네. 대주단들을 모은 다음에 누가 얼마씩 가져갈래 이거 나누죠. 네. 근데 그게 사실 서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이걸 왜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서로 합의가 안 되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걸 모으거나 네. 아니면 뭐 기업이라 치면 이제 산업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대주단 모아갖고 이런 걸 하는데 그거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상업용 부동산은. 그렇죠. 이론상으로는 자 지금은 빌려주면 돼요. 왜? 그냥 미실현 손익이 있던 겁니다. 네네. 기다리면 갚을 수 있어요. 근데 대출이 터졌다. 이거는 갚을 수 없는 거죠. 갚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공적 자금이 투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유동성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국가가 인수를 해서 공적 자금이 투입이 돼서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도 IMF 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은행이 이제 그렇게 됐다가 이제 민영화되는 은행이 있는 거고 네네. 우리 그 5대 은행 중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공적 자금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혈세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대출이 부실화되는 거는 다른 문제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터졌을 때는 이거는 정말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은 진짜 은행들이 연쇄 줄도산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금융 시스템이 마비로 갈 수 있는 시스템 위기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에 단어 많이 나오던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MBS. CMBS 이 단어 좀 정리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냐면 네. 기사에서 나오는 규모, 네. 총 규모, 만기 규모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숫자가 그 이유가 네.
그게 개념을 잘못 알고 기사를 쓰신 것도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네. 우리가 이제 CRE라는 얘기를 요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CRE. 이거는 네. 그냥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영어를 풀이해보면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니까. 그래서 CRE의 총 대출이 얼마다? 이게 이제 5조 6천억 달러라는 얘기고 CMBS는 뭐냐? 이거는 상업용 부동산 저당증권이에요. 우리가 C를 빼면 MBS는 알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그 대출 채권을 유동화시킨 거잖아요. 그쵸. 이건 네. C 커머셜 상업용만 붙이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대출 채권 유동화 네. 네. 증권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 중에 CRE의 일부인 겁니다. 이게 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딱 나오는데 이게 전체가 CRE인 거예요. 네. CRE 대출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은행이 차지하고 있는 게 한 절반 정도 됩니다. 네. 자, 은행이 그냥 자기네들이 대출이 나갔어요. 네. 이거는 뭐 유동화도 아니고 그냥 그쵸. 자기네 대출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요. 네. 그게 절반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험사가 또 한 12% 정도 있죠. 네. 그리고 프레디메이의 GSE라고 해서 이거 정부 출자 기관인데 네네. 여기서 나간 게 또 한 17%가 되죠. CMBS라는 거는 이거를 유동화시켜서 채권화시켜서 이렇게 상품화한 거 아니면 이제 그런 증권사에서 채권 발행을 해서 이렇게 그 매칭을 해주던 뭐 자기 자본 투자가 가든 이렇게 채권화돼 있는 증권화돼 있는 게 CMBS이기 때문에 CMBS의 그 규모가 얼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조 6천억 달러 중에 올해 한 도래하는 만기가 한 4,5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네. 그 중에 은행권이 부담하고 있는 게 한 2,700억 달러 정도 돼요. 그래서 올해 만기가 어떤 기사에서는 4,500억 달러, 네. 어떤 기사에서는 2,700억 달러 다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알고 가셔야 이게 규모가 얼마고 만기가 얼마고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디고 다 위험한 거겠네요. 그러니까 은행도 그렇고 저 CMBS도 그렇고 어디고 다 위험하겠네요. 왜냐하면 건물주가 네. 저 이번에 못 갚아요 네. 하면은 은행이어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럼요. 모든 게 문제가 됩니다. CMBS가 돼도 문제가 되는 네. 모든 게 문제가 되는데 보통 이제 이게 프레디맥이나 정부 지원 기업에서 나간 거를 좀 네네. 안전하게 치죠. 저거를 또 그 CMBS로 묶어서 발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네. CMBS ETF가 있어요. CMBS ETF가 있어요? 네, 코드가 네. CMBS예요. 아, 네. 네, 그건 많이 안 떨어졌거든요. 네. 그 이유는 까보면은 거의 프레디맥이나 페니메이가 해서 대출이 나간 거를 유동화시킨 거라서 좀 안전하게 보는. 저기 옛날에 거기 아니에요? 그 주택담보증권 많이 팔아갖고 그때, 망했던. 네. 그게 국유화됐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국유화됐죠. 예, 약간 이제 국유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면 CMBS는 이 중에 한 14% 정도 되는 거구나. 왜냐면 기사가 CMBS로도 많이 나오니까. 그냥 골드만삭스 들어가서 CMBS를 한번 쳐보니까 이렇게 자기네들한테서 CMBS를 받아라 이런 건데 우리 CMBS는 뭐 금리도 낮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LTV가 이제 뭐 론투밸류니까 그렇죠. 100억짜리 빌딩이면 75억까지 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거를 또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게 이 LTV가 되게 중요해요. 네네. 이게 만약에 부실화되는 거 있어서 이런 게 이제 CMBS다라는 개념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이게 그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걱정되는 네. 이유가 저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좀 하나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는 뭐예요? 첫 번째 문제. 이거는 뭐 아마 아침 방송에서 김효진 의원님도 다뤄주신 건데 네. 중소형 은행 비중이 높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50% 은행이 포션 중에 네. 보면은 그 이게 이 50% 중에 중소형 은행이 67.3%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중소형 네. 은행에서 많이 나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소형 은행은 중소형 은행 전체 대출 중에 43%가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대형은행은 얼마 안 되죠. 네네. 근데 지금 여러 대출이 나가 있는 것 중에 가장 위험한 대출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중소형 은행은 지금 상황이 어떻죠? 자꾸 예금이 나가요. 그쵸. 그러면은 대출을 걔들은 줄여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만기가 돌아오는 것들을 반드시 받아야 되네요. 연장 안 해주거나 케이스가 되게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네. 이 가뜩이나 여러분들 똑같아요. 지금 만약에 집에서 아파트 대출 받고 있으신데 대출을 갑자기 연장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뭐 백방으로 뛰어나가 아니면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팔아야죠. 그러면은 이게 연장 안 해주면 뭐 빌딩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네. 팔아야 되는 거예요. 네. 매물이 늘어나고 가격은 더 떨어지고 더 문제가 되는 악순환이 되는 게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래서 무조건 중소형 은행이 이런 뱅크런 사태를 무조건 막아줘야겠죠. 먼저. 그리고 이제 바로 두 번째는 금리예요. 이게 지금 CMBS 가중평균 발행금리인데 지금
6.6% 중반 정도 됐죠. 네. 이게 이제 보면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만기는 보통 5년, 7년, 10년으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은 자, 5년, 7년, 10년으로 쭉 돌아가 보면 네. 금리가 물론 이때 받은 거는 아직 멀었겠죠. 그죠? 이때 네네. 받은 거는. 근데 어쨌든 지금보다는 다 낮아요. 그러면은 리파이낸싱이라고 만기 연장을 해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요. 그죠? 네. 6%대로 금리가 올라가는데 가뜩이나 지금 공실이 많아서 임대료도 많이 안 들어오는데 보통 상업용 부동산 대출 뭐 50에서 75% 받았잖아요. 네네. 대출 비중이 크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자가 부담이 엄청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과연 이 올라간 이자를 내면서 덜 들어오는 임대료에 수지가 남느냐? 적자가 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속출할 겁니다. 이미 속출하고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거를 내가 갖고 있어? 아니 팔아야죠. 네. 팔던가 아니 그 가격도 낮추면서 그리고 이게 이 수지 타산을 계산해서 이게 몇 % 역산해 갖고 빌딩 가격이 나오는데 네. 떨어지겠죠 가격이. 네. 그죠? 그렇게 되면서 악순환이 또 가격이 떨어진 악순환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 것도 굉장히 지금 이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금리를 내려야만 하겠죠. 그러네요. 네. 이 상태로는 물론 정확한 비중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까 좀 궁금했던 게 뭐였었냐면 네. 75%까지 론투밸류 그러니까 LTV로 75%까지 대출은 해준다곤 하지만 실제로 평균적으로 그런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비중은 얼만큼인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공모리츠 기준으로는 한 50% 전후인 것 같아요. 50% 공모리츠들은. 근데 거의 절반 정도는 그래도 대출을 하는구나. 75% 받는 것도 있어요. 가능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사업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데부터 무너지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우량한 물건의 한 1대 더 높게 쳐주긴 하겠지만 이론상으로 75% 어떤 개별 건으로는 80%까지 있을 테니까. 상업용 부동산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건물이 주택보다 더 많이 나가요. 많이 해줘요. 많이 해줘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공실률 아까 이거는 이제 공실률 데이터인데 16.5%예요. 이게 지금 미국의 최근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네. 근데 이게 보면은 분기니까 2016, 17인데 이때도 10%가 넘었기 때문에 지금 공실률로 되게 호들갑을 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 되게 높아진 것 같은데. 네. 거의 11% 수준에서 15% 수준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샌프란시스코도 19%, 네네. 20%까지 올랐다고 하고. 거기 안 그래도 저기 오피스 비싼데. 네네.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사실 16.5%라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요거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인데요. 이게 제일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게 결국에는 만기 연장에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쵸. 뭐 매물화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LTV 해가지고 이거는 국내에 이거는 그런 부동산 신탁 투자 상품이에요. 네네. 근데 이걸 여긴 다 잘라서 왜냐면 이제 금융기관들이 들어갔으니까 빼고 어느 물건인지 빼고 그랬을 때 이게 이제 1,213억짜리의 건물인데. 보면은 보증금이 있죠, 대출금이 있고 이거 에쿼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동산 펀드 투자자들의 투자금인 거죠. 리츠 주식의 주주들이 갖고 있는 그건 거죠. 그러니까 주식인 거죠. 쉽게 말하면 1,200억짜리 건물을 지금 다시 표 한번 올려주세요. 제 숫자를 못 외우니까 1,200억짜리 건물을 투자자들이 417억 갖고 샀는데. 그 중에 대출 598억 원 냈고 보증금 197억 원 냈고 이거네요. 그렇죠. 보증금도 사실은 대출이죠. 무이자 대출인 거죠. 그러니까 내 돈은 아니잖아요. 네네. 돌려줘야 되는 돈이죠. 보증금도.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빌딩을 산단 말이에요. 내가 건물주면은 내 돈 417억을 한 방에 넣어서 사는 게 건물주인 거고 부동산 펀드, 부동산 신탁 리츠는 이게 여러 주주들이 한 게 리츠인 거죠. 보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실제 있는 투자권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LTV가 지금 65%예요. 그 보증금도 대출로 넣으면. 그러니까 에쿼티 부분이 35%밖에 안 되는 겁니다. 보통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거의 문제는 그겁니다. 이 건물 가격이요. 35%가 빠지면 이 에쿼티는 얼마가 되죠? 잠깐만요. 35%가 빠지면 일단 빌딩 가격은 거의 한 900억 원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빠지면은 한 800억 정도 되는 거죠. 800억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빵원 되는 거죠, 빵원. 왜냐면 그러니까
자, 이 1,200억짜리 중에 에쿼티가 400억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근데 이 건물 가격이 800으로 떨어져요. 대출이 800억이니까. 근데 보증금하고 대출 더하면 800억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건물 가격이 800억이 되면은 내 자산은 없어지는. 빵원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부동산 펀드고 이게 리츠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리츠 중에 70-80% 빠진 리츠들이 있어요. 네. 이것 때문이에요. 빌딩 가격이 70% 빠진 게 아니고 네네. 원래 부동산은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집 만약에 자가 거주하시는 분들 대출 없이 사시는 분들 있나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원래 레버리지예요 부동산은. 그리고 만약에 내가 건물을 산다. 네. 다 내 돈 주고 사는 분들은 없습니다. 네, 맞아요. 한 채를 더 사죠 차라리. 네네. 그죠? 네. 대출 껴서 사고 한 채를 더 사는 네. 거죠. 그래서 이런 거기 때문에 레버리지 상품이고 이렇게 금리가 올라갔을 때 직격탄이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물론 이게 거꾸로 보면 이 빌딩 가격이 35% 오르면 네. 더블 되는 거죠. 예, 거죠. 그래서 네. 부동산이 맞아요. 원래 이렇게 레버리지로 하는 건데 어쨌든 이런 구조를 놓고 보셨을 때요. 가격이 지금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네네. 35% 빠지면 빵원 되는 거예요. 자, 네. 근데 상업용 부동산 가격 지수인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고점에서는 15%가 빠졌어요. 네. 근데 이게 보면은 아니 뭐 많이 올랐다가 빠졌네라고 하실 수가 있죠. 네. 그쵸? 근데 이거는 모든 걸 토탈한 거고요. 이렇게 보면은 자 오피스하고 몰을 보시면은 오른 것도 없이 빠졌죠. 그쵸? 이게 어디에요? 잘 안 보여요. 요 그래프 요게 요 색깔이 오피스고요. 요게 몰입니다. 마우스가 지금 맨 잘 안 아래에 되는데. 있는 게 몰이고 네네. 그 바로 위에가 오피스네요. 네네. 여기 이런 거는 뭐 맨홈이라는 거는 이제 모빌홈, 네. 약간 이동식 주택 이런 거고 이거는 산업단지. 네네. 근데 이런 거는 비중이 그렇게 안 크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런 것들은 분명히 가격이 많이 빠졌고 이게 5년 뒤에 7년 전에에서 리파이낸싱 할 때 가격이 떨어져 있을 거랍니다. 가격이 그렇죠. 떨어져 있으면 LTV를 재산정해야 되고 네. 연장을 해줄지언정 대출을 줄여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만약에 100억 중에 대출을 60억 나갔었는데 네네. 건물이 80억이 됐다 그러면 그렇죠. 15억은 대출 회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되는 건데 네. 가격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문제인 겁니다. 가격이 빠져 있는데 그러면 자 뭐라고 오피스가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보시면은 오피스가 24%, 리테일이 38%. 거의 좀 얼마입니까? 62%네요. 그러니까요. 가장 비중이 큰 두 개가 가격이 안 좋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스만큼이나 이런 리테일, 몰 이쪽도 안 좋은 건데 요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1년 동안에 몰이 19%, 오피스가 25% 빠졌어요. 네. 근데 자 인덱스가 25% 빠졌다라는 얘기는 네. 그 중에는 안 빠지는 우량 건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은 좀 뭐 등급이 좀 안 좋은 급지에 있는 건물은 네. 몇 프로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거의 한 50% 이상 그러니까요. 빠졌을 수도 있겠어요. 반토막 난 건물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건물들은 이미 네. 터졌죠. 근데 그런 건물들이 가격이 더 빠지면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요. 이거는 약간 이 문제로 시장이 나빠질 거라고 하시는 분들 말이 틀린 건 없다는 겁니다. 네네. 문제 심각해요. 상업용 부동산 문제는 되게 심각하고 가격이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결론은 이건 거죠. 이거를 막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막아주려면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지거나, 네, 안 떨어지거나 아니면 상환해야 되는 이자를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거나. 네. 그거 말고 이 방법이 있겠다. 자 이제 모두 재택근무하지 말고 다들 사무실로 돌아가. 약간 그거를 행정명령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네, 그런 방법까지도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런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는 네. 건데 자 일단은 중소형 은행 무조건 살려줘야겠죠, 네, 그죠? 네. 대출이 원활하게 나갈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지금 금리가 높아서 문제잖아요. 그렇죠. 금리 낮춰야 돼요. 그렇죠. 네. 금리 낮춰줘야 됩니다. 네. 이게 안 그러면 터집니다. 네. 그리고 자 이게 가격이 떨어져서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경기가 조금 붐업이 돼야 경기를 받쳐줘야 네. 그런 자연적인 이게 재택근무 말고 회사가 망하면서 공실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경기를 부양해야 돼요. 그리고 약간 만약에 정말 어려워서 파는 사람이 나왔을 때 구매 심리를 자극해야 됩니다. 네네. 부동산 약간 붐업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방법은 뭡니까? 금리? 금리를 낮춰야 돼요. 그거 말고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그러니까 부양하고 네. 심리 개선하고 부동산 구매 심리 올려주고 금리 낮추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자 만약에 그러면은 자 금리를 낮춰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낮췄어요. 네네. 터졌습니다. 문제가. 네. 그냥 2008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터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터진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터진 다음에
낮춰야죠. 금리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로까지 낮추고 양적완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낮춰야 됩니다. 그렇죠? 시기만 다를 뿐. 그러니까 이걸 안 낮추는 거는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문제 없어.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없으면은 저도 땡큐예요. 네네. 근데 없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제가 고민을 해본 거고 이러나 저러나 낮춰야 되면은 자 터진 다음에 낮춰야 돼요. 터지기 전에 낮춰야 돼요. 전에 하는 게 낫죠. 네. 그럼요, 당연한 겁니다. 이게 2008년 때랑 다른 거는요. 규모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때는 다 꼬여 있어서 몰랐던 거죠, 그죠?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거고 뻔히 방법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기채를 지금 사는 것도 유효하고 금리가 빠르게 떨어질 것 같으니 성장주들 그 대신 이제 성장이 나오고 돈이 많은 빅테크들 계속 갈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깔끔하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 무슨 위기가 와도 다 막아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위기도 막아줄 것 같아요. 금리 낮춰서라도 이거를 해결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근거가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위기 오면 안 되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2008년엔 터졌잖아요. 그죠? 약간 냅뒀잖아요. 뭐 그거를 백서로 해서 실수였다라는 것도 있긴 있지만 그때랑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치적인 상황이 다르다. 그때는 선거? 네, 그 대선을 앞두고 있었고 이미 부시 정권은 2번을 다 해서 레임덕인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 지금은 이제 재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더 제가 생각하는 이유, 약간 이건 제 사견입니다만 그때는 터졌어도 위협적인 상대가 없었고요. 위협적인 상대요? 네. 상대? 네. 냉전이 끝났었잖아요. 어쨌든. 그죠? 근데 지금은 미국이 휘청거리면 물고 뜯을 세력이 존재합니다. 일단 그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동맹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중국이 너무 컸고요. 러시아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국이랑 붙으면 또 모르는 거니까 그리 붙어 있고 중동이 자꾸 지금 요새 위안화 결제하고 있습니다. 페트로를 위안화 결제하고 있죠. 인도는 약간 자기들이 캐스팅 보드 진 것처럼 흔히 우리 하는 말로 쇼당 지금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요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동맹국들한테도 야, 형 힘 있어, 형 믿고 따라와 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상대방들한테는 으름장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때는 1극 체제였고요. 지금은 물론 뭐 양극 체제까지는 아니어도 분리되고 있는 세상에서 미국이 무너진다? 가정할 수 없는 시나리오가 돼버린 거죠. 소위 말해 우리가 어렵게 표현하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니즈가 굉장히 큰 상황. 이번에 무너지면 달라질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 금융위기로 인해서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생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무너지게 냅두지 않을 것 같은 게 제가 기본적으로 그걸 깔고서 시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위험한 상태이긴 하지만 이걸 어떤 수술을 써서라도 막아줄 거다라는 거네요. 그건 금리 인하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것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대출이 5조 6천억 달러다. 이게 계산이 된다는 게 계산이 된다는 것 자체부터가 자 그러면 야 계산해 보자. 만약에 이거 다 터지면 얼마 터질 것 같아? 라는 게 계산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나마 그때는 터졌는데 야 어디서 터졌어? 모르겠는데요. 야 저기 터졌는데 우리 있어? 모르겠는데 이거가 이랬었으니까 완전 다르니까. 완전 다르죠. 알겠습니다. 자 장희성 지점장 재미있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